근데 이 전략은 5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순간에 12.7% 잃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잘 먹은 해에는 38%가 먹었고 가장 많이 깨진 해 마이너스 5%인가 그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직을 그리고 가져갈 수 있을 리밸런싱 것 구간이 1년에 한 번입니다. 네,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살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3년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호트라라는 회사에서 주재원 다니면서 또 7년 채웠고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퀀트 투자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퀀트 투자를 접하다가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그걸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하면 된다 퀀트 투자, 그리고 거인의 포트폴리오 그렇게 두 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산이 좀 늘어나가지고 올해 7월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제 파이어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상당히 좋은 직장 다니셨는데 네. 또 그만두고 이제 예. 이렇게 삶을 또 즐기실 수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채널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라는 채널입니다. 할투라고 줄이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할투 또는 강화국 찾으시면 됩니다. 네. 참 입담이 거침없이 최근에 그 3프로TV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저도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입담을 좀 기대하면서 네. 일단 퀀트 투자 네. 이렇게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뭔가 이 퀀트 투자 말은 들어봤는데 네, 확 그게 와닿지 뭔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하게 논문까지 썼으니까 네. 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펀드 투자는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rule based investing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그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렇게 하면은 펀드 투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퍼가 뭐 5 이하인 기업들 20개를 사가지고 뭐 6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팔고 이제 다시 그 퍼 5 이하의 기업으로 갈아 끼워라 뭐 이런 거는 펀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그런 거를 계량적인 그런 지표로 바꿔서 네. 그 룰 베이스에 따라서 사고 팔고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퀀트 투자다. 그렇죠. 일단 제가 추상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이 커피도 사실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알바한 사람이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퀀트 투자도 그렇죠. 저는 똑같이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레시피가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이 규칙이 딱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규칙을 과거에 우리가 따랐으면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손실은 어디까지 넓어졌을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퀀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 퀀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아예 그런 기업 분석은 안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퀀트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을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근데 가치 투자자도 일단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들을. 네. 그거를 퀀트 룰로 발굴을 예를 들면 뭐 20개, 30개 한 다음에 그걸 또 봐가지고 뭐 좋은 5개, 10개를 또 뽑아내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크린에 뜬 그 기업을 통으로 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크리닝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뭐 알고 보니까 뭐 관리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사실? 당연히 그냥 관리 종목 같은 거는 그냥 클릭 하나로 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기업이 차입금 비율 그리고 또는 뭐 순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필터만 사용해도 향후 6개월에서는 1년 동안에 망할 기업들은 거의 다 빼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회계를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조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가 별로 없고 수익이 나면은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면 그래도 상장 기업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해도 가벼운 필터만 넣어도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투자자가 그 퀀트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투자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하루 3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백테스트 돌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 가야 되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좀 더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뭐, 일도 바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족도 만나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에 할애하고 싶은 그 여력이나 시간이 좀 없는 경우가 많고 에너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 기반 투자는 이미 규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규칙에 맞는 종목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툴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한 달에 투자 자체에 쓰는 시간은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어디에 쓰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전략을 만들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방금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그런 거 하고, 그런 네. 거 만들면 유튜브에 또 올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강의하기도 하고, 책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 딴 일을 하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좋아하는 일이 투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아니실걸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네. 저도 이제 그런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한 네네. 호기심이 많아서, 저도 막 펀드 투자 전략 몇 개 연구해보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긴 한데, 왜 잘 안 맞으셨나요? 저희 대표님?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끈질기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산업이라든지 섹터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뭔가, 네. 그쵸, 이게 퀀트 투자가 네.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믿고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사실 신뢰를 안 한 거죠. 내가 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은데? 약간 예, 그런 예. 생각이 들면서 그쵸. 흐지부지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났을 때 한 2014년도, 네네. 예. 15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네, 되게 맞아요. 핫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땐 진짜 제 기억에는 저 PR, 저 PBR만 사도 엄청나게 그래서 시장을 봉 20, 30% 비틀었어요. 벌었죠, 그죠? 네네. 그쵸. 예, 맞아요. 근데 네. 이제 핵심 뭐냐면은 네. 2015년부터는 그게 잘 안 통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16년 말인가 그때부터 안 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쵸. 네. 그때 막 약간 성장주가 부각되면서 예. 단순히 싼 주식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도 룰 베이스긴 한데 네.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룰을 좀 수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퀀트 투자 하면은 그냥 저 PBR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장성 그런 것도 사실은 규칙화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산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또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뭐 PBR와 퍼는 아직 낮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퀀트 투자라는 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한 16년 언저리부터 19년까지 잘 안 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년 정도.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매년 다 통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뛰어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초과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10년 동안 하는데 7년은 잘 먹히고 2, 3년은 안 먹힌다 하면은 그 2, 3년에 인내 없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과 수익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차피 10년 내내 계속 잘 통하는 그런 전략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딴 투자자 마찬가지죠. 뭐 차트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가치 투자자 마찬가지고, 그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힘든 구간이 발생할 네. 수밖에 무조건 없는 있습니다. 거고. 네네. 예. 그 모든 투자나 마찬가지다. 공통점이 그쵸. 그렇게 볼 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인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봐도 이제 거기 보면 제가 한 50년 정도 백테스트를 해놨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 최고점을 뚫고 이제 최하점까지 내려갔다가 네. 다시 회복하는 기간. 그게 이제 가장 재수 없을 때 어느 정도 걸렸느냐 하니까 이제 거의 모든 전략들이 2, 3년이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안 좋으면 그 2, 3년을 당장 내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내추럴한 것 같아요. 모든 전략들이 다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예를 들면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네네. 뭐 이제 가치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진짜 5년, 10년 동안 죽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롱을 받았죠. 근데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 다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실제로 이제 투자를 그 네. 퀀트 투자 방법으로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2, 3년 동안 힘드셨던 기간도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6년부터 19년까지는 그다지 수익이 별로 좋진 않았죠. 저 같은 경우도. 예,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02, 3년 그때 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예, 그때 안 좋았고 그 후에는 쭉 다 괜찮다가 물론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았으니까 다 안 좋았는데 그때는 못 줬었죠, 그거 말고 사실. 예, 이제 그 지수 대비로 비교할 때 2002, 3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네네. 2016, 17, 18, 19까지 그때가 안 좋은 것 같고 2020년부터 다시 훅 또 올라갔죠.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그 전략을 믿고 일단 꾸준히 투자하는 게 그렇죠. 사실 네네. 좋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2006년에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한 10년 이상 쭉 잘 됐기 때문에 그걸 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이제 드디어 별로 안 좋은 구간이 왔구나. 그 점버하지. 그 점버라는 거는 종목을 점버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전략을 점버한다. 뭐 이런 겁니다. 또는 이제 퀀트 투자 자체를 점버한다는 거죠. 저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네. 대략적인 개요, 이게 네. 어떤 투자법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 난이도 최하,
입문자를 위해서 네네. 그 추천한 자산 배분법.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네. 초보 투자자용 99% 성공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되게 있죠. 솔깃한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거 나오는 거죠, 그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뭐로 할까 했는데 저는 연구 포트폴리오가 설명하기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네. 그게 뭐냐면은 1981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보면은 이제 이 전략을 이 사람이 만든 게 이때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전략들은 만들기 전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삐뚤빼뚤해지고, 이제, 그쵸. 별로 안 좋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 전략을 보면은 이때 만들었는데, 그 후에도 40년 동안 아주 잘 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이제 하락이 거의 없이 그냥 쫙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4등분하는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간단한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MDD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 한마디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그 구간인데, 그게 이제 가장 최대 구간. 그러니까 50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가장 재수없고 이제 운이 안 좋은 그때에 얻어맞는 그 손실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12.7%밖에 안 됐습니다. 50년 구간에요. 네. 와. 사실 이거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그 구간이 한국 같은 경우는 75%였거든요. MDD가요? 네, 그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85%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식 역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왜 1929년에 다우존스가 300이었는데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대공황 때 그죠,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예.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금융위기 때 뭐 50% 이상 떨어진 적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전략은 5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순간에 12.7% 잃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자산군의 수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경제 성장이랑 물가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경제 성장은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물가 상승은 플러스이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경제학자들이 그 말하는 컨센서스, 그 기대치, 그거 대비 실제 그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산군들의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자 경제는 한국 경제는 예를 들면 3%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딱 이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게 4% 오를 수도 있고 1%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데, 좀 확실한 거는 그래서 이걸 4계절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네. 경제는 둔화하고, 또는 뭐 경제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뭐 물가는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계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 4계절마다 잔류해가는 자산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다, 이게 사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보통 주식도 잘 되고 채권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은 잘 되고 주식은 경제가 좋으니까 잘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 포트폴리오는 어떤 계절이 올지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통으로 다 사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다 사버리면은 여기 나오는 자산군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우상향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도 우상향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럼 주식만 사지,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주식이 중간에 그 30% 50%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자산군을 섞어가지고 막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잘 안 되는 구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때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이때는 주식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금을 사놓기 때문에 얘가 올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MDD가 이제 12.7%고, 네. 그다음에 공리 수익이 8.8 정도 나왔습니다. 8.8 네. 그리고 예. 월 승률이 한 65%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달 그렇죠. 중에 한 2달 정도는 플러스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1, 2월은 벌고, 3월은 있고, 4, 5월은 벌고,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진짜 이것도 재수 없으면 5, 6개월 동안 펑펑 얻어맞을 때도 있고요. 또는 네. 잘 될 때는 뭐 12개월 연속으로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50개월 곱하기 12, 600개월이니까 그 600개월에서 뭐 65%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 주식을 할 때 늘 가장 유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또 무의식적으로 이게 복리 9%면은 예금처럼 이게 따박따박 매년 9%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자기 2%밖에 안 나왔어. 그럼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또는 마이너스 수익을 나올 때도 이게 50년 동안에 한 4번인가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네, 연간 기준으로.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래 주식이 이 투자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가장 잘 먹은 해에는 38%가 먹었고 가장 많이 깨진 해 마이너스 5%인가 그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다 집합해가지고 복리 8.8이 나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엉덩이 투자네요. 네? 엉덩이 투자네요. 네, 그죠. 맞아요. 이것도 엉덩이 투자입니다. 네. 근데 엉덩이 투자인데 그래도 그냥 주식보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덜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거죠. 네. 대략적으로 복리 수익률이 8.8%니까 뭐 9%라고 하면은 네네네. 한 8년마다 한 투자금이 2배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8, 9년 볼수 만에 있겠네요. 더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장점이 네. 주식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가져갈 수 있을 리밸런싱 것 구간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년에 투자를 30번 하면 돼요, 그냥.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ETF들을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전 세계로 개발도상국이 나왔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만 전 세계 ETF지 여기는 미국이 절반이고 네. 그 나머지 절반의 80%가 선진국이고 네. 개발도상국 요만큼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제 미래에는 선진국이 잘 나갈지 개발도상국이 잘 나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이클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2010년대는 선진국이 무지하게 잘 나갔고 그쵸. 2000년대에는 뭐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이 잘 나갔고 뭐 엄청 잘 이랬거든요. 나갔죠. 중국 중심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어떻게 될지 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죠. 도대체 TLT가 뭐야 이제 하고 그 공부가 끝났으면은 그때부터는 1년에 한 10분,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네. 네네. 그러면 나중에 비중을 맞춰주면 돼요. 올해는 개발도상국이 많이 올랐네. 그럼 얘를 네. 좀 살짝 팔고 네. 저 VT 그러니까 전 세계 ETF를 좀 더 뭐 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조금만 리밸런싱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비중만 맞춰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식, 채권, 금, 현금 비중이 다 똑같네요. 그죠? 25%씩.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1년 딱 지나봤을 때 뭐 네. 주식이 25%였는데 30%가 됐다. 그럼 좀 라고 달라요. 하면은 네, 그죠. 한 네. 5% 비중 낮추고 그죠. 네. 그다음에 비중이 낮아진 그런 자산으로 네. 자산을 배분을 다시 하고. 그렇죠. 왜냐면 채권이 20%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주식도 팔아가지고 채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게 보면 저게 이제 티커명인가요, 그러면? 어떤 거요? 예. 이거는 이제 글로벌 ETF들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티커예요, 티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만약에 네. 이제 이번 기회에 뭔가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겠다. 네. 대신에 나는 막 주가 급락하고 무섭다라고 네. 하면은 저런 식으로 한번 짜서 네. 운용을 하는 것도 그쵸.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제 그때 주식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네. 35% 엄청 떨어졌는데 네. 그때 미국 채권이 올라주고 금도 어느 정도 버텨줘가지고 연구 포트폴리오는 별 큰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12.7%라는 하락이 바로 그 금융위기 때 나온 겁니다. 2008년, 2009년. 네네. 그때 뭐 사실 커스피가 뭐 2,000 얼마에서 900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뭐 끄떡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12.7%도 아프긴 아프니까. 근데 그래도 네네네. 그 정도 버티면은 뭐 not bad죠 사실. 예. 그쵸.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네. 좀 액티브 스타일이니까 네네네. 저런 전략으로 좀 예. 뭔가 하고 있다가 네. 급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아, 네네. 이렇게 처분을 하고 약간 위험 자산에 올인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그때 되겠네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인다든지 이렇게 네,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